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외에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6년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장 코스피가 가장 뜨겁기 때문에 주요 일정들의 대부분이 좀 코스피에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먼저 6월 23일자를 보면 한국의 시장이 MSCI 지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사실 계속 떨어지긴 했었는데 뭐 들어가면 호재 또 안 들어가면 악재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6월 25일자에는 장 마감한 후에, 즉, 새벽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100원이라고 치면 무려 82원 정도가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건데,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장 투자자들의 또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6월 26일자에는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SEC의 승인을 받느냐 마느냐, 즉 미국 사람들이 ADR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버렸더라고요. 한국 1위 기업이 돼버렸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에 좀 더 중요한 걸 살펴보면 6월 24일 수요일 날 ISM 협회는 아니지만 S&P 글로벌에 대한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아주 뭐 ISM 협회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긴 하지만 아주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겠죠. 비록 속보치긴 하지만 아마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6일자 보면 근원 PC 물가 지수,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CPI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이제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 말이 다가오면 정말 멀게 느껴졌던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예전에는 많이 좀 얘기를 드렸었죠.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곧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단기 일정은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핵심은 중간 선거 전후이지 않을까. 특히 10월 11일이 뭔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여러 일정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SO 2002라는 한때 굉장히 떠들썩했던 내러티브고 테마들이잖아요. 뭐 헤데라, 알고랜드, 리플, 스텔라.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은행들이 무조건 써야 된다면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오늘 한번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스위프트에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ISO 2002가 국경 간 결제의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6년 11월을 제시를 합니다. 올해 11월입니다. 이때부터는 뭐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메시지, 구 메시지에서 완전히 비구조화된 우편 주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ISO 2002만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제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ISO 2002가 G20 국가들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이제 트윗이었는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과거에 들었을 때 이거 25년 11월 달에도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뭔가 1년 스리슬쩍 뒤로 넘어간 듯한 뭐 연장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니 분명히 작년 말부터 리플 쓰고 스텔라 쓰고 헤데라 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뭔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단 명확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요. ISO 2002를 쓴다고 해서 리플로 바로 연결이 되고 스텔라를 무조건 써야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자, ISO 2002가 뭐냐면요. 그냥 새로운 은행들 간 결제에 관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인 거죠. 영어. 예를 들면 과거 메시지는 이게 MT가 이제
메시지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홍길동이 서울 강남구에서 몇백만 원을 누구에게 보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는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ISO 2002는 예를 들면 뭐 국가는 코리아면 KR, 도시는 서울이면 서울, 뭐 홍길동이면 홍,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국제적인 통일화된 메시지를 써서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자. 이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ISO 2002가요. 그래서 ISO 2002를 쓴다고 해서 나는 리플만 쓴다, 강제가 된다, 스텔라만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타도 스위프트라고 하면서 리플도 이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 스위프트가 녹록치 않죠. 그래서 지금은 스위프트도 쓰고, JP 모건도 쓰고,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리플망, 헤데라망, 알고랜드망도 씁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과거에는 스위프트를 잡자, 스위프트를 죽여야 된다, 우리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국경 간의 결제와 송금 중 일부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요게 리플의 목표이고 스텔라의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ISO 2002는 그냥 언어일 뿐이다. 언어 뭐 어떤 규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삼성 핸드폰만 써야 된다? 아니요, 노트북도 쓰고 태블릿도 쓸 수 있고 뭐 PC도 쓸 수 있고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아까 25년 11월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원래는 이게 맞아요. 22년부터 25년 11월까지 과거에 썼던 텍스트 메시지도 쓰고 새로운 ISO 2002도 쓰고 즉 공존 같이 쓸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잡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11월 이후로부터는 ISO 2002를 쓴다. 그게 맞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빨리빨리 갈아타. 옛날 거 이제 못 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다 바꾼다고 해도 그대로 쓰는 사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5년 11월 이후부터도 일부 MT, 그러니까 일부 과거 텍스트 메시지를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었고 요거를 스위프트가 그대로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메시지를 ISO로 그냥 조금 수수료를 내면 변환을 해준 거예요. 기능을 조금 제한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돼서 1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됐는데 그게 이제 20년 11월부터는 진짜 나 다 막을 거야. 이제 무조건 ISO 2002 써야 돼.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 11월부터는 구 주소를 쓸 수 없다. 뭐 홍길동이 강남구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ISO 2022를 써야 된다. 2002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호재이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리플 스텔라를 강제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약자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거래할 수 있고 블록체인 위로 올리기가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스텔라, 리플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ISO 2002처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위에서 쉽고 빠르고 싸니까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쉬워질 수 있다. 그러면 관건은 이거겠죠.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즉, 어떤 체인이 실제 은행들과 계약 많이 맺었어. 누가 RWA 기관들 많이 채택을 유치했어. 누가 스테이블 코인 통로로 많이 쓰이고 있어. 이게 이제 관건이다. 즉, ISO 2002는 기회를 그냥 주는 거고요. 이 기회를 어떤 체인이 잡을 것이냐.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뭐 헤데라 이런 친구들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JP 모건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뭐 이더리움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다. 기회는 열렸지만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SO 2002가 11월경에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 이때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은행들에게 채택이 누가 됐고 RWA 기관들, 스테이블 코인의 물동량, 유통량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거 직전에 스웰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10월 27일에서 29일이네요. 항상 뭐 10월, 11월에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웰 행사를 열어서
뭐 ISO 2002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겸사겸사 좀 자랑을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남겼던 트윗입니다. 나는 오래 크립토 업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경험이 많다. 근데 이번이 그런 순간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스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스웰이라는 행사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2017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10주년, 나름 의미가 있을 때, 기관 채택과 진정한 큰 규모와 맞물리면서 이번 가을에는 스웰이라는 행사와 에펙스라는 행사, 이거는 리플의 이제 기술자들의 해외였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한 판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리플에 대한 스웰 일정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0월 말에 그것도 이제 금융의 허브죠. 뉴욕에서 크게 판을 벌인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스웨일이라는 행사만 했었는데 이제는 에펙스라는 개발자 행사를 통합을 시켰어요. 원래 이 에펙스는 매년 6월 달에 항상 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뭐 암스테르담에서도 하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술자 행사니까 개발자들만 많이 오고 신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뭐 RLUSD를 발표하겠다. 뭐 AI랑 디파이랑 뭐 접목시키겠다. 뭐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그냥 10월로 퉁치자. 10월의 화력을 나는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하느냐? 아까 소개해 드렸죠. 나 스테이블 코인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자체 RLUSD도 있어. 토크나 기관들에게도 엄청 채택이 됐고 ETF도 우리는 이런 뭐 실적을 나타냈고 기관들 투자, 국경관 결제, 디파이 등등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량 채택이 끝났어. 나 좀 바라봐 줘. 나는 이만큼 쓰고 있어. 아마 요런 뭐 ISO 2002에도 부합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과거 같으면 기술에도 집중을 하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기술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기술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기술보다는 기관들이 얼마나 채택했나, 제도권에서 얼만큼 채택했나, 내가 입법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규제에 친화적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 시기에 맞춰서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신기술이든 뭐든지 간에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통계가 쌓였겠다 싶어서 매년 있었던 스웰 행사 때마다 리플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통계를 쭉 내봤습니다. 10년이나 됐으니까 뭐 선거가 있든지 금리 인상이 인하가 있든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가격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7년부터 25년까지 보면 대부분 10월 아니면 11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가격을 봤는데 행사 첫날 가격 대비해서 1개월 전 가격 그리고 2개월 전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가 이제 D-Day라고 보고 2달 전 대비 얼마나 올랐어? 한 달 전 대비 얼마나 올랐어? 이 가격이 뭐 몇백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초록색, 빨간색 뒤에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전 대비해서 행사 첫날 수익률 그래도 나름 초록색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한 달 전 대비해서 행사 수익률도 뭐 여기 마이너스 20% 빨간색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초록색이었다. 즉 평균을 내보면요. 2달 전 대비해서도 12%가 올랐고요. 한 달 전 대비해서는 15%가 올랐다.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그럼 의미가 있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2달 전이 많이 올랐을까요? 한 달 전 대비해서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 상승한 횟수는 2달 전이 더 많았다. 상승한 횟수가 뭐 9번 중에 7번이 올랐으니까 뭐 한 번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았는데 반면에 한 달 전에 있었던 가격이 행사 당일날 딱 까보니까 15%로 한 달 전에 가격이 더 높았다. 2달 전보다는 한 달 전에 사서 이렇게 딱 까보니까 행사 전에 좀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 성과는 언제냐? 2달 전은 32% 23년이었는데요. 여기 한 달 전은 이제 2018년 무려 71.9%가 올랐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크립토 겨울하면 2018년,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18년이면
그냥 연말로 갈수록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무려 2018년 말에 71%나 올랐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 겨울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 아래 보시면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20.9%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통계가 이 스웨락이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는 확률이 높은데 크립토 겨울이었던 2018년에는 왜 이렇게 올랐고 22년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22년도에는 한번 뒤에를 보시면 스웰 행사가 11월 4일, 11월 5일 뭐 이럴 때 열리잖아요. 22년도에는 FTX가 11월 초에 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FTX가 망한 직후에 열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장례식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 갔다. 즉 뭔가 큰 회사가 망하거나 악재가 쌓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20%도 나올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꼭 크립토 겨울이 왔다 치더라도 연말에는 좀 올랐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통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하락장이 앞으로 올 거야. 하락장이면 26년 내내 뒤로 갈수록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라 본다면 오히려 수혜를 하는 중간 선거가 있는 이 즈음에 바닥 근처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이거는 예전과 좀 달라졌고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바닥 근처로 가기보다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 중간쯤 많으면 신고가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으로 리플이 가지 않을까. 그쵸? 적어도 바닥 근처는 아니다. 이 크립토 겨울이라고 해도 18년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뻥 터져서 중간 선거 때는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가 될 것이다. 뭐가 맞을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큰 뭔가 악재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대부분은 상승을 했었다. 이런 통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 알고는 있죠. 우상향인 건 알겠는데요. 참 버티기도 힘들고 매수는 더더욱 힘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연금, 일본 사업 기업 연금 기금이란 게 있는데요. 자산의 1%를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보수적이고요. 연금도 보수적인데 일본의 연기금이 지금 비록 규모는 작아요. 일본의 큰 그 연기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자산의 1%를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다. 26년도 회계연도부터라고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회계연도는 26년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4월부터 3월이니까 사실 이미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늘려갈 수 있다. 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규모가 큰 곳은 아니에요. 전체 연금이 한 1억 3천만 달러니까 1%로 하면요. 한 13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쵸? 한 20억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 복수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글로벌 헤지 펀드의 패시브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의 암호화폐를 패시브로 수동적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우리 비트 60%, 이더 한 20%, XRP 한 10%, 솔라나 한 5%뭐 이런 ETF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요런 게 드디어 팔려 나간다. 그것도 미국 외에서 정말 보수적인 일본의 연기금에서 시작을 한다. 이 사람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아마 요거를 따라할 수 있는 기관들, 연기금이 보수적이지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분들이 비트만 사는 것도 아니구나.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기사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기사를 좀 보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과정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엔화 자산의 이 연기금들이 무려 80%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은 보수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엔화 자산이라 하면 대부분이 국채고요. 물론 엔화로 된 주식도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달러 자산이 15%, 물론 국채와 주식 포함이겠죠. 그리고 기타 자산이 5%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엔화 자산을 70%로 낮추겠다. 뭔가 줄어들었습니다. 달러 자산도 낮추겠다.
유지를 하든지 일부 축소를 하겠다. 즉, 엔화도 떨어뜨리고 달러도 떨어뜨리면서 기타 자산을 나 더 사고 싶소라는데 그 기타 안에 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코인과 금, 뭐 사모자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주력은 엔화 자산, 달러 자산이 맞죠? 70%, 80%니까. 근데 이 우리의 주력은 이제 코인이지만 이들은 보수 중에 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엔화 중에서도 나라 국채.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재미가 없었고 원금 보장이 목표였습니다. 뭐 주식이든 뭐든 재미가 없었으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엔화도 낮추고 달러도 낮춰서 해지 자산을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코인이랑 금이랑 사모자산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보수적인 분들이 보더라도 엔화도 많이 찍어내고 달러도 많이 찍어내고 사실 원화도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 자산들을 오랫동안 내가 축적을 하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안 좋다. 차라리 코인이 낫겠다. 한정적이고 하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엔화 자산이든 달러 자산이든 주식이나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덜어내야겠구나. 그래서 해지 자산을 좀 늘려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돈이 어디서 갑자기 딱 나타나 가지고 해지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절제를 하면서 주력을 낮춰서 뭐 힘들든지 좋든지 간에 주력을 낮춰서 해지 자산을 늘려간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망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좀 절제를 하는 건 필요하겠다. 해지 자산의 중요성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26년 말로 갈수록 지금 26년 말이면 분명히 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 포함된 ETF를 아마 살 가능성이 높은데 26년 말로 갈수록 결국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유동성이 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왜냐하면 엔화도 찍고 달러도 찍는데 차라리 그러면 비트코인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이미 미국에서 25년 8월 달에 401k로 나는 사모자산과 코인을 사겠다.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뭐 노동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손댄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에서 다시 상품을 라인업한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27년 초부터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뛰어든다. 거기에다가 뭐 클래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뭐 국방 수권법도 있고 뭐 국가 전략 비축, 뭐 로드맵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권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 즉 유동성과 명확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 매수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지금 정말 1%의 금액을 가지고 그것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꽤나 의미가 있는 좀 이런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왼쪽은 느리지만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좁은 문이고요. 오른쪽은 즐겁고 빨리 돈 벌 수 있는 문인데 항상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큰 부자들은 대부분 왼쪽 문에서 나올 테고요. 또 유지가 될 거고 오른쪽 문의 최종 결과는 파산 혹은 정말 오랫동안 지긋지긋한 빚을 갚기 위해서 힘든 삶으로 귀결이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늦더라도 혹은 최근 몇 년간은 오른쪽 문에서 서성이셨더라도 천천히 왼쪽 문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